네, 2011년 마지막 거래 종가가 나왔습니다. 1,900 정도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끝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웬걸요, 1,800에 오히려 가까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820선 정도의 코스피는 끝이 난 모습이고 코스닥은 정확하게 500선에서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요. 이탈리아 단기물 국채가 성공리에 끝이 났지만 오늘 밤에 있을 장기물 입찰까지 성공리에 끝날까 미리 걱정을 하면서 글로벌 증시가 빠진 것에 비하면 그래도 우리는 기관의 매수세로 아주 소폭이나마 반등에 성공하면서 조금 훈훈한 피날레가 된 것 같습니다. 올해 마지막 거래 마감 지수 확인해보는 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시황센터 먼저 다녀오겠습니다. 네, 여기는 시황센터입니다. 간밤 유럽발 우려에 하락 마감한 뉴욕 증시가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올해의 마지막 거래일인 만큼 오늘 국내 시장도 혼조세를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12월 29일 코스피 마감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기관과 외국인의 매매 공방으로 혼조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마감 지수는요, 어제보다 0.03% 상승한 1825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세한 일중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 약보 합권에서 맴돌던 코스피는 최근 매수 우위를 이어가던 외국인이 순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수급 여건이 악화되자 낙폭을 키우면서 장중 한때 1810선까지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기관의 매수세 확대에 힘입어서 오후 들어 하락세를 벗어나 상승 반전했죠. 하지만 1830선에 안착하는가 싶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힘겨루기에 등락을 거듭하면서 1825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세한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신과 보험, 연기금 등 주요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세에 나서면서 지수 반등을 견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기관이 1,700억 원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반면에 개인과 외국인, 개인은 800억 원, 외국인은 900억 원 정도의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마감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로 소폭 상승세를 유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마감 지수는요, 어제보다 0.99% 상승한 500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세한 일중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95선에서 하락 출발한 코스닥 지수는요, 기관과 개인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장 초반 소폭 상승세로 반전했는데요. 유로존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관과 외국인이 저가 매수에 나서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역시 강보 합권에서 500선에 안착하면서 기분 좋게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장중 매도세로 돌아선 개인이 480억 원 매도했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기관은 390억 원, 외국인은 40억 원 매수하면서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은 이탈리아 국채 발행을 앞둔 불안감에도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이 집중되면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환율은요, 어제보다 4원 20전 하락한 1,151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환율이 이탈리아의 10년 만기 국채 입찰을 앞두고 유로 달러 환율이 급락세를 보인 데 따라서 장 초반 상승세로 출발했는데요. 1,159원 선까지 고점을 높이다가 올해 마지막 거래일은 1,151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로 등락이 엇갈린 가운데 IT주와 자동차주는 상대적으로 선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자 하지만 0.2% 하락하면서 오늘 105만 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현대모비스와 기아차는 강보 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이 0.3% 하락하면서 25만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KB금융도 1% 하락하면서 36,000원에 거래를 마쳤네요. 다음 종목입니다. 기관과 프로그램의 매수세에도 하이닉스가 이틀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4% 가까이 상승하면서 21,0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연구소는 대선 과외 이슈가 시장에 불거지면서 상한가를 기록했네요. 안철수 연구소 13만 9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메디포스트도 3% 가까이 상승하면서 17만 8천 원에 거래를 마쳤네요. 다음 종목입니다. 포스코 ICT가 0.3% 상승하면서 8,77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K 브로드밴드도 강보 합권에서 3,460원에 거래를 마쳤네요. 다음 종목입니다. 파라다이스가 7%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8,4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정부가 외국인 카지노에 대해 카지노세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오늘 카지노 관련주가 큰 폭으로 올랐네요.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희선이었습니다. 네, 올해 마지막 거래 그래서 연봉을 보는 재미가 있는 날인 것도 같습니다. 코스닥은 515선에서 올해 주식시장 출발했었는데 500선 정도에서 끝이 났고요. 코스피는 2060선에서 출발했는데 1820선에 끝나면서 올 한 해 동안 한 11%가량 빠진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여의도로 한번 가보죠. 현대증권의 오은수 연구원 불러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나마 소폭 기관 덕에 반등하면서 끝났네요. 네,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오늘 나왔죠. 그래서 기간 1,900억 원가량을 오랜만에 매수를 하면서 지수가 좀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 그 지수가 하락 출발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어제 이탈리아의 단기물 발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오늘 밤으로 예정된 장기채에 대한 발행에 어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감이 시장 하락 출발로 연결됐는데요. 오늘 발행될 물량은 대략 88억 유로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유통시장에서의 그 이탈리아 10년물 국채금리도 여전히 7%에 근접한 수준이긴 하지만 급등 정도는 아닐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물량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무난히 지나갈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지만 문제는 이제 다음 달입니다. 1월 달, 특히 이제 2월 달부터 4월까지 이탈리아의 국채 만기가 대략 1,600억 유로 정도 몰려 있는 상황이고요. 1,600억 유로라고 한다면은 그 유럽 중앙은행에서 지금까지 국채 매입 프로그램을 통해서 재정기기 국가들의 국채를 매입한 물량이 총 지금까지 2천억 유로입니다. 거기에 근접하는 숫자가 이제 이탈리아의 그 국채 만기가 이제 2월 달부터 돌아온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1월 달 정도에서는 국채 발행과 관련된 이런 시장에 대한 압박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그 장기채 발행은 좀 무난히 넘길 수 있겠지만 1월 달 가서는 다시 재차 국채 발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우려가 다시 재차 불거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그렇군요. 이제 다음 주면 내년도 1월 첫째 주가 될 텐데 이제 문제 메르켈 총리도 한 2주간 휴가 끝내고 1월 한 5일 정도에 복귀하게 될 것 같은데 유로존 다시 좀 시끌시끌할까요? 일단 변수부터 좀 챙겨주세요. 예, 일단 첫째 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주요 정상들이 그 휴가 기간 중이기 때문에 특별한 정치 일정은 없는 상황이고요. 경제 지표와 관련돼서는 다음 주 후반이죠. 미국의 고용 지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월 초가 되면은 이제 제조업 지수가 발표를 하는데요. 1월 1일 날 중국 제조업 지수가 발표를 하고, 그리고 1월 2일이 되면은 EU의 제조업 PMI 지수가 발표를 하고, 그리고 4일이 되면은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를 합니다. 그 중국이나 EU 같은 경우에는 그 지난달과 별반 다름이 없어 보이고요.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좀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고용 지표인데요. 11월 달 그 미국 소비, 블랙 프라이데이에서도 보셨지만 미국 소비가 괜찮게 나왔던 거는 그나마 이제 고용 쪽에서 뒷받침됐기 때문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그래서 14만 명 증가했던 것이 지금 이번 달에는 이번에 발표될 것은 한 민간 고용 쪽에서 한 16만 명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증가세가 지속이 되는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800, 1900 박스권 정말 참 지겹기도 합니다. 1월에는 방향성이 좀 잡힐까요? 프리어닝 시즌이기도 하잖아요. 예, 그렇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실적과 관련돼서는 일단 3분기 대비해서는 한 대략 15% 정도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지만 실적 추정치는 계속해서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연말을 지나서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기업 탐방을 통해서 기업 탐방을 하게 되면은 실적 추정은 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에 따라서 일단 외형뿐만 아니라 어떤 실적 성장에 좀 견조한 업종 위주로 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보니까 4분기께에는 특히 4분기뿐만 아니라 1분기라든지 2분기 실적까지도 같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거 같이 보았을 때 IT라든지 필수 소비재 그리고 경기 소비재 업종이 이들 업종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고요. 특히 2012년 증시 같은 경우에는 상저 하고의 패턴이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유럽 변수가 상반기 정도에 또 한 차례 시장의 변동성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일단 상반기 때에는 좀 보조 포트폴리오가 필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증권 오은수 연구원님 분석이었습니다. 언제나 목소리만으로 저희한테 깊이 있는 분석 전해주셨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년도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자, 아쉽지만 2011년을 떠나보냅니다. 2012년엔 좀 좋은 해뜰 날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종목으로 과연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2012년 증시 분기별 키워드로 미리 한번 예습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은 동양증권 도남지점의 김주선 대리님 그리고 라이징스탁의 홍희진 팀장님이십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2011년 주식시장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내 주식 보니까 연초 대비 또 산거 대비 많이 내려서 끝났다. 아쉬운 분들 많을 텐데 지금부터는 내년도에 증시 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1분기 1월 달, 이제 다음 주면 1월 달이고 1분기인데 전망부터 좀 들어보죠. 1분기하고 1월 달이 조금 약할 것이라는 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은 1분기부터 이제 1월 달부터 1월 달뿐만 아니라 내년 이제 2012년 상반기는 유럽에 대한 다시 시끄러운 이야기들이 또 쏟아질 수 있는 어떤 한 분기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국채에 대한 부분, 유럽 국채 우리 만기일마다 항상 시끄럽지 않습니까? 오늘만 봐도 사실은 이탈리아 이제 국채 만기가 겹치는 날에는 항상 이제 그거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특히나 많이 이제 국채 만기가 몰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특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먼저 좀 예상 지수 밴드라든가 또 1월이라든가 상반기 전반적으로 어떤 이슈가 있을 것 같으신지 좀 정리해 주세요. 일단은 앞으로 이제 4분기까지 이 시간에 걸쳐서 살펴볼 텐데 저희가 일단 예상 지수 밴드하고 우리가 주로 신경 써야 될 이슈 부분하고 또 변수 호재나 악재 부분 이렇게 나눠서 한번 좀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1분기 예상 지수를 좀 선정을 해봤는데 1750에서 일단 1950 정도로 박스권에서 이제 그동안 한 10월, 11월, 12월 달하고 다르지 않게 네. 선정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쉽게 말해서 국채 만기가 많기 때문에 이슈가 나올 때마다 큰 200포인트 정도 아래 위로 큰 변동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러면 조금 더 왜 제가 이런 식으로 지수 밴드를 설정했는지 이슈를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자막도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유럽 재정 위기 해결에 있어서 지금 계속해서 논의된 부분이 ECB하고 EFSF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ECB가 얼마나 지금 계속 요구하는 거는, 글로벌에서 요구하는 거는 ECB가 국채를 무제한 매입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가장 큰 경제 대국인 독일에서 많이 반대를 하고 있죠. 그리고 EFSF 같은 부분도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더 많은 부분 유동성을 키울 수 있게 해달라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프로세스가 과연 가동될 것인지, 독일이 가장 중요하겠죠. 독일의 전향적인 자세가 나올 경우에는 이 부분이 조금 좋은 쪽으로 흘러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중국입니다. 내년에는 사실 1분기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저희가 중국에 대한 부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지준율 한 번 인하를 소폭했는데 그 인하를 얼마나 더 빨리 또 인하가 나올 것인가, 그리고 그 폭은 얼마나 될 것인가. 그리고 1분기에는 2월 2일부터 8일까지 춘절이 있죠. 네. 춘절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 소비 모멘텀이 자극이 된다면은 이 부분도 증시에는 관련 주식들에게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한 가지만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면은 지금 계속 물가가 떨어지고 있고 지준율이 추가적으로 인하될 것이다라고 기대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가 오늘 조금 이 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돼지고기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춘절 관련해서 지금 물가가 조금 다시 들썩이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이게 만약에 밑에 보시면 악재로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중국 물가가 돼지고기 가격의 상승에 힘입어 춘절 때 생각보다 물가가 너무 크게 올라버리거나 하면은 중국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중국에 대한 부분 항상 체크가 되셔야 되실 것 같고, 지금 계속 이슈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호재는 역시 유로존에 있어서 계속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부분, 그리고 물가가 지금같이 안정이 될 경우에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조금 이 정도 큰 부분은 말씀을 드린 것 같고, 큰 그림이 이렇다면은 잠깐 조금 세부적으로 가서 픽스 국가, 지금 계속 위기를 일으키고 있는 국가들, 유로존 국가들에 있어서 국채 만기 물량을 좀 눈에 이제 쉽게 그래프로 한번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제 이게 상반기에 몰려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2012년 저기 막대 그래프가 가운데 세 개가 굉장히 위로 있는 부분이 있는데, 2012년 2월부터 4월까지 보시면은 그러네요. 몰려 있죠.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이탈리아가 비중이 많습니다. 이탈리아가 세계 5위 경제대국이고 유로존에서 거의 두세 번째를 왔다 갔다 하는 경제대국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국채 만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얼마나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인지가 주 관건인 것 같고, 만약에 이 부분에서 잘 넘어간다면은 뒷부분은 뭐 자연적으로 여기서 마련된 대책들이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많은 분들이 상저하고, 아까 연구원님께서도 상저하고를 말씀해 주셨는데 내년도. 상저하고가 이루어진다면은 2, 3, 4월이 잘 지나갈 것이라는 전제가 우리가 생겼을 때 그 부분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이탈리아 국채가 어떻게 잘 소화가 되는지 유럽이 관건이겠다. 이것이 이제 상반기 또 전망이었는데, 그렇다면 이런 어떤 이슈들을 안고 어떤 업종을 보는 것이 좀 유망할까요? 상반기에는요? 상반기는 특히나 1분기요. 그렇죠. 예, 1분기를 보시면은 일단은 어쨌든 간에 지금 1월 중순이나 그 2월 초순까지 프리 어닝 시즌 아까 얘기해 주셨지만은 네. 이익주 정치가 어차피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가장 그 유망하게 진행되고 있는 업종을 봐야 될 것인데, 탑픽은 일단 IT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삼성전자 관련된 종목을 추천하기도 했었는데, IT가 지금 이익주 정치가 좋게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삼성전자 한 기업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에 관련된 부품주 위주로 접근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 다음으로 다음 업종을 뽑자면은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항상 안 좋을 때 MS를 높였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있고, 지금 사실은 뭐 타 업종에 비해서 조금 소외를 받고 있긴 하지만 정고점 근처까지는 1분기에도 어느 정도 트라이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저희가 투자하지 말아야 될, 뭐 만다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긴 하지만은 조금 안 좋게 보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은, 화학이나 금융 같은 경우는 뭐 일단 중국에 대한 부분 긴축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화학 부분, 그리고 금융 부분은 계속 이렇게 유럽에서 이슈가 나오면은 유럽 은행에 대한 재정 그 상태에 대한 부분, 신용등급 하락에 대한 부분도 계속 나올 것이고 하기 때문에, 금융은 좀 많이 떨어져서 지금 장부가 이하로 간 주식들도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접근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사회적 분위기도 있습니다. 지금 뭐 순이익이나 이런 부분 굉장히 좋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이슈나 아니면 지금 미국에서도 있었지만 금융권에 대해서 뭐 탐욕에 관해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실적이 굉장히 우량하게 나오는 중소형주들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저번 그 방송을 드릴 때 대형주보다 중소형주에 당분간은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일단은 저는 좀 보수적으로 베어마켓 계속 될 것이라고 보는 것 외에 그 실적 우량주 중에서는 IT 부품주나 자동차 부품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 그 외에 항상 뭐 경기 지수가 안 좋을 때 저희가 신경 써야 될 부분 내수주입니다. 그나마 내수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경기 방어주, 내수주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뭐 계속 그 표가 나오고 있는데 투자 전략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쉽게 말해서 2011년 4분기랑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1900 중반 가면은 항상 보수적으로 보셔서 매도 쪽으로 잡으시고, 1700 중반이나 1700 근처 갈수록은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좀 매수 관점으로 이 정도만 하셔도 일단 어느 정도의 대응은 지수대에서 대응은 충분히 되실 거라고 보기 때문에 단기 매매를 전제로 박스권 트레이딩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그림은 좀 비슷하겠군요. 4분기하고, 그죠? 예, 박스권 전략, IT하고 차를 우리 김주선 대리님은 내년도 1분기 탑픽 업종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2, 3, 4분기에 정말 많이 몰려있는 이탈리아 국채 물량만 잘 소화가 된다면 그 다음에 바통을 받을 2분기에는 한 2,000포인트 이자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많은 증권사 리포트도 보면은 2분기 저점 통과, 2분기 변곡점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홍희진 팀장님, 네. 2분기 전망 부탁드릴게요. 일단 예상 밴드부터요. 네, 그렇습니다. 예상 밴드 좀 간단하게 언급드린다면 1850에서 한 2000포인트까지는 일단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1분기에 상당히 많이들 지수가 좋지 않을 거라는 예상이 좀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지금 오히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2분기에는 충분히 좀 작용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아질수록 2분,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국제 공조가 조금 더 탄탄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해두는 전략이 좀 맞지 않을까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과거에 지금 통계상 보시면은 2분기에는 주가가 상당히 좀 좋았던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4월 달에서 7월 달, 그러니까 여름이 되기 전까지의 주식 시장은 상당히 좀 좋았다가 이제 여름에서 상당히 좀 좋지 않은 경우가 좀 상당히 많은데, 그러한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보시면은 아무래도 내년 2분기 정도에는 뭐 지수가 뭐 추가적인 뭐 급락, 그러니까 이제 급락보다는 어느 정도 좀 안정화가 될 가능성이 좀 높은 시점이 아닌가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좀 간단하게 좀 언급드릴 부분이 있는데 2012년 세계 주요국의 대선과 총선 일정 표를 잠깐 한번 보시면서 좀 간단하게 좀 언급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우리 4월에 총선 있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선거를 굉장히 조금 주목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선거에 따라서 정책적인 변화가 상당히 좀 일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 보시면은 정책 관련주, 그러니까 지금 정치 테마주가 상당히 좀 부각되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한 맥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4월 달에 이제 총선이 예정돼 있겠죠. 아무래도 총선 결과에 따라서 향후 이제 12월 달에 있을 대선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겠고, 1분기 같은 경우에는 핀란드 대선, 대만, 그다음에 러시아 대선이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2분기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한국 총선, 아일랜드 총선 등이 좀 예정이 되어 있고요.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인도, 그다음에 멕시코 대선, 독일 총선이 좀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4분기에 상당히 좀 주목할 부분이 좀 많겠죠.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지도자 변경,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정당이 하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정당 변화가 아니기 때문에 지도자가 이제 변경이 될 예정이다. 그러니까 10월 달에는 중국에서는 지도자 변경이 될 예정이다. 이 부분 좀 포커스 맞춰 보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캐나다 총선은 10월 달에 있고, 그다음에 지금 미국 같은 경우 대선은 11월, 한국 같은 경우는 12월 달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일정을 좀 확인을 하시고 결과를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일단은 지금 이슈를 간단하게 언급드린다면은 뭐 이탈리아 국채 얘기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뭐 2월 달, 3월 달, 4월 달 지금 그 구간에 지금 집중이 좀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우려감은 상당히 좀 크지만은 이미 드러난 악재는 악재로서 역할을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큰 우려보다는 일단 수급을 보시면서 지금 시장에 대한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근데 2분기에는 뭐 특별한 이슈가 이렇게 뭐 많은 구간은 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변수 부분은 좀 있겠죠. 그러니까 중국 지준율 인하 부분 좀 지속이 되는가를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겠는데 아무래도 지금 많이들 시장에서 예측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령 지준율이 인하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전과 같은 뭐 폭발적인 상승을 보이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울 전망이다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갑작스럽게 나왔을 때 좀 반응이 좀 격하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이들 좀 예상을 하시는 중국 지준율 인하가 아무래도 시장에 미칠 수 있는 부분은 물론 호재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지금 과거와 같은 그러니까 12월 달 초와 같은 폭등을 조금 일으킬 만한 그런 이슈는 좀 아닌 것 같지만 호재임에는 좀 분명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유로존 긴축가 이행 여부겠죠. 아무래도 지금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구제금융을 신청을 해서 그 부분을 잘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최근에는 뭐 CDS라든지 국채 금리가 상당히 좀 안정되는 흐름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그리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앞으로 뭐 이탈리아나 프랑스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잘 이행이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그 긴축안이 지금 시장에서 예측하는 만큼 잘 이행이 되고 있는지, 이행이 잘 된다라면 시장에서는 그거를 호재로 좀 받아들일 거고요. 그렇지 않다라면 그렇지 않고 상당히 조금 어려운 상황으로 좀 지속된다라면은 아무래도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시장에서는 꽤 큰 악재를 좀 받아들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그러니까 긴축안 이행 여부가 상당히 좀 중요한 이슈가 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포커스에 맞추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김지선 대리는 1분기에 IT와 차를 탑픽으로 꼽아주셨는데 이제 2분기 전망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봄 되면은 차들이 좀 많이 더 팔릴 것도 같은데 차는 계속 2분기까지 강할까요? 유망할 만한 업종 2분기는요? 그렇습니다. 제 예상으로는요. 일단은 지금 1분기에 만약 지수가 좋지 않으면 자동차만 올라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수 상황에 따라서 그 부분은 좀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략 자체가 좀 변경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자동차에 대한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좀 좋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 보신다면 상당히 2분기까지도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대에 좀 놓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자동차를 좀 탑픽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부품보다는 완성차 쪽으로 일단은 포커스를 좀 맞춰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부품 같은 경우도 아무리 그 부품주가 잘 나가고 잘났다고 하더라도 완성차 업체가 매출을 올리지 못한다라면은 말짱 도루묵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세계 1위의 부품 업체 보쉬 같은 경우도 독일이 지금 가장 지금 국제적으로 잘 나가는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만큼의 경쟁력을 갖춘 회사들은 좀 많이 보유하고 있겠죠. 뭐 지금 보쉬라든지 콘티넨탈, 덴소 같은 기업들, 그러니까 일본이나 독일 기업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 보신다면은 완성차의 경쟁력이 좋은 그런 나라들이 일단은 부품업체 경쟁력도 상당히 좀 좋기 때문에 일단 그러한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보자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 표로 한번 간단하게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내년 일단 자동차 지금 수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간단하게 좀 언급을 드려볼 텐데요.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3분기 지금 실적 자체를 상당히 지금 3분기까지의 실적이 상당히 좀 좋죠. 근데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누적 영업이익을 말씀을 드리자면 6조 원을 지금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PER 기준에서 봤을 때 3분기까지만의 영업이익을 지금 PER로 산출을 해봐도 10배 미만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4분기까지 실적을 더한다라면은 그 지금 PER 수준이 좀 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에 대한 수요를 좀 포커스를 맞추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IMF 같은 경우에서도 내년 경제 성장률을 4%,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같은 경우는 선진 시장을 2% 미만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은 신흥국에 대한 경쟁 성장률은 여전히 좀 탄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 성장률 한 4%대로 예상을 하고 있는 만큼 자동차에 대한 수요 증가도 한 그 정도까지는 유지될 전망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가장 이게 성장을 많이 보일 수 있는 대륙을 가장 많이 보일 수 있는 국가를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일단은 뭐 중국이나 인도, 러시아, 브라질 이런 신흥국들에 대한 일단 성장세가 상당히 좀 두드러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도 일단은 지금 2012년도가 올해보다는 한 5%대 지금 성장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수준 정도만 해도 현재 주가 수준을 저평가하기 때문에 올해 수준 물량만 팔아도 일단은 주가 자체에 대해서 크게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지금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IT 같은 경우도 그렇고 화학도 그렇고 금융도 그렇고요. 일단은 제가 보는 관점 IT는 지금 보시면은 변동성이 상당히 좀 큰 산업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2분기 정도에는 시장이 좋다라면 삼성전자의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올라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여기서 투자 메리트를 지금 느낀다면은 아무래도 상당히 좀 별 4개보다는 3개 정도. 왜냐면은 반도체 값이라든지 LCD 값에 대한 반등이 상당히 좀 불확실하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겠고, 핸드폰 같은 경우 소비자들의 심리가 굉장히 좀 변덕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키아가 1위를 했고 그다음에 애플이 1위를 했지만 지금 다시 한번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에서는 좀 1위를 좀 차지했는데 언제 이 자리를 뺏길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본다라면 아무래도 변동성이 굉장히 큰 산업인 만큼 일단 너무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일단은 좀 리스크를 좀 갖고 대응하시는 게 상당히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화학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러게요. 아까 1분기에는 우리 김지선 대리님이 중국 관련해서 조금은 조심해야 될 섹터로 구분해 주셨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화학 같은 경우는 1분기에 대한 유로존 리스크가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된다라면요, 방향성은 나오겠죠. 뭐 경기가 안 좋아지거나 좋아지는거나.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은 이제 좋아질 방향성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탈리아가 뭐 추가적으로 안 좋아진다라면 세계 경제에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를 마냥 손 놓고 보고 있을 수만은 없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화학업종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의 경기에 대한 어느 정도 좀 성장이 있다라면 화학 제품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 부분과 그다음에 중국 쪽에서 뭐 추가적으로 지준율 인하가 좀 이루어진다라면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호재를 좀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2분기 정도에는 화학업종도 일단 좀 관심을 갖고 지금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지금 말씀드리겠고, 금융업종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유럽 리스크에 대한 진정이 있다라면 그동안 피해를 많이 봤던 지금 은행 쪽에 대한 반등도 상당폭 크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좀 생각을 해보자라고 지금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럽 대형은행들이 그야말로 2012년이죠. 내년 6월까지 자기 자본 비율을 9%로 높여 맞춰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시점에서는 은행주들이 좀 제한된 폭으로나마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애널리스트의 분석을 저희가 일부에 전해드린 거 생각이 나는군요. 자, 2분기에도 자동차는 별 4개를 받았습니다. 호이진 팀장님은 유망하게 보셨고요. IT 자동차가 끝끝내 1, 2분기에도 좀 강세를 띌 것이다. 이런 그림이 좀 그려지는데 1분기보다는 조금 더 나은 2분기. 그럼 3분기는 내년에 어떻게 될까요? 올해 3분기를 떠올려보면 참 악몽과도 같습니다. 사실 8월 달에 1,600대를 보지 않았습니까? 내년에 그럴 일은 없어야 될 텐데요. 참 올해 8월 달 생각하면은 정말 뭐 일주일, 2주일 사이에 뭐 300포인트에서 400포인트 빠져버리지 않았습니까? 예. 뭐 그 같은 상황이 또 일어날 거라고 그때도 예상은 못했었지만은 저는 여기서 더 한 번 떨어질 거라고는 일단은 예상을 하지 않고요. 네. 3분기 같은 경우는 뭐 2011년에 고생하신 만큼 3분기에는 굉장한 또 보상이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상 지수를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점은 아까 2분기에 홍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랑 비슷한데 1850포인트에서요. 예. 고점은 한 2100포인트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앞자리가
이 자라는 숫자가 중요할 것 같은데 2000포인트가 강한 사실은 매물벽이 있고 우리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돌파가 시도될 거라고 일단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자면은 7월 달에 ECM이 출범이 됩니다. 제가 자막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예, ESM이죠.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ESM이 출범이 되는데 원래는 2013년에 이제 출범하기로 했던 부분을 이제 이번에 유로존에서 회의가 있을 때마다 이제 협의를 해서 7월에 좀 일찍 출범을 하기로 했고 네. 이 부분이 EFSF에 조금 더 진전된 어떤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연구 펀드입니다. 영구적으로 계속 가는 펀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가 좀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유럽 부분이 어느 정도 이 정도 되면 조금 이제 잔잔해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 네. 만약에 그 넘어간다면은 다음은 이제 경제 성장에 대한 부분, 미국과 중국 성장률에 대한 이슈가 분명히 또 나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그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선진국 경제 성장 부분은 미국하고 중국 성장률 부분입니다. 그 중국은 뭐 8% 정도 계속 어느 정도 유지를 할 거라고 보고 미국이 지금 예상치는 2.5까지도 보고 2% 정도는 무난하게 달성할 거라고 보는데 만약에 2%가 달성이 안 될 경우에도 지금 QE3 같은 경우가 만약에 이때에도 뭐 의미 있는 경제 성장률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QE3의 조기 집행 여부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그 지금까지 계속 숨겨왔던 카드입니다. QE3. 근데 왜 예. 3분기에 예상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 유럽 재정 위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계속 제조업 지수는 미국에서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당분간은 일단 1분기, 1, 2분기는 끝까지 그 카드를 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지는 않고 만약에 저는 이게 쉽게 쓰지 않을 카드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경제 성장률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다행스럽게도 어떻게 보면 미국 제조업 지수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카드 이거에 대한 이제 뭐 우리의 압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지금 많이 이제 없어진 상태인데 만약에 이 같은 유럽에 대한 이슈들이 다 지나가고서라도 가시적인 어떤 글로벌 경제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나오지 않을까 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네, 유럽 끝났는데도 미국 예. 경기가 아직까지 조금 반등세가 미미할 경우에 QE3가 그 카드가 한 3분기 정도 나오지 그렇죠. 않을까. 그러니까 예. 만약에 이런 이슈가 있는데도 제가 2,000자를 붙인 이유가 만약에 여기서 경기 유럽이 끝났는데도 유럽이 잘 스무스하게 넘어갔는데도 경기가 턴하지 않는다면은 이 카드는 아마 이때쯤 또 나오지 않을까 해서 어쨌든 간에 2,000포인트 이상은 뭐 갈 수 있는 요소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김준호 예. 대리 잠시만요. 요거 홍의진 팀장님께도 네. 좀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은 아까 미국 대선 일정이 4분기 11월 달이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네네. 뭐 한 달 전에 쓰면 조금 너무 속내가 비춰질까요? 그럼 3분기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지금 아무래도 근데 지금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3차 양적 완화를 만약에 3분기에 쓰게 될 경우에는 네. 지금 아무래도 지금 미국의 민주당이 상당히 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동안에 네. 뭐 이렇게 양적 완화를 다시 한번 쓸 경우에는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인플레이션 부분도 상당히 조금 국민들이 안 좋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재정 적자 부분에서도 완벽하게 지금 해결해 놓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한번 그러한 부분에 지금 포커스가 맞춰질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상당히 조금 부정적으로 인식할 가능성도 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지금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물론 일단은 예상한 만큼 경기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뭔가 지금 나오겠지만은 시기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생각에는 그러한 부분은 좀 어렵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원래 3분기 전망을 계속해 주시던 김주선 대리님께 다시 한번 바통을 넘깁니다. 중국은 어떻게 될까요, 이때쯤? 예, 일단 중국 지준율 같은 경우에 본격적으로 인하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는데 예. 아까 말씀드린 물가하고 같이 연동을 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이 부분은 뭐 상당히 의견도 엇갈리고 그러게요. 그 작년 1월 달만 해도 중국에 대한 특히 상해 지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았고 또 많이 이제 좀 추천이나 혹은 중국에 대한 긍정적인 장밋빛 전망들이 나왔던 것이 사실인데 좀 보기 좋게 틀렸고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좀 예상이 작년에 좀 안 맞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단 지준율에 관한 부분은 물가와 같이 연동돼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고 예. 제가 지금 이제 변수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큰 키워드는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준비한 표를 두고 조금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네. 일단 중국에 대한 부분 여쭤봐 주셨는데 중국 외화 예금 증감하고 중국 FDI라고 이제 외인 자본 실질 투자 금액이 FDI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나온 표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막대 그래프가 이제 외화 예금 증감이고 꺾은 선 그래프가 중국 FDI인데 이 부분이 최근에 굉장히 꺾이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죠. 지금 그 2007년부터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꺾이는 부분 나오고 있고 쉽게 말해서 이게 많이 꺾일수록 그 이제 지준율 인하나 이제 돈을 풀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연속 2개월 감소한 이유는 사실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가 좀 부각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 유로존에서 위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외인 자금들 우리나라에서도 그랬지 않습니까? 유럽계 자금들 빠져나갔죠. 그것처럼 중국도 빠져나간 부분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외인 자금이 유출되면서 통화량 감소가 되고 또 춘절에도 보통 기업 현금 수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까지 겹쳐진다면은 지금 지준율 인하에 대한 통화 완화 정책은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부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표만 준비한 게 있어서 더 보여드리자면은 국가별 아까 제가 그 선진국 성장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리지 않았습니까? 성장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Q3에 대한 부분도 의견이 많이 엇갈리는 부분도 있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저기 오른쪽 아래에 표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음영 부분 보시면은 뭐 미국하고 유로존이 일단은 지금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를 계속 나타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만 보면은 이제 Q3나 연계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은 지금 계속 재정 긴축에 대한 얘기 나오고 있고 지금 뭐 미국 의회도 마찬가지고 뭐 유럽 같은 경우는 아예 긴축에 대한 부분을 전제로 돈을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3분기 정도라면은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돌아설 여지가 있고 이런 긴축에 대한 어떤 법안들 혹은 계획들이 다 통과가 되고 나서는 조금 유동성을 풀 수 있는 여지가 좀 생기지 않을까 하는 부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일단 3분기 정도에서부터는 우리가 조금 좋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특히나 중국의 긴축 완화의 어떤 속도가 3분기에 내년도에 더 높아질 수 있다면 아까 1분기에 조금은 피해야 될 섹터로 말씀하셨던 화학주가 조금은 날아갈 수 있겠어요. 그렇죠. 화학주뿐만 아니라 뭐 자연스럽게 업종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해주셨는데요. 지금 제가 이제 그 업종을 이번에 자동차, IT, 화학에 똑같이 별 4개를 한번 줘봤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은 차화정이죠. 차화정인데 그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입니다. 경기 민감주가 다시 턴어라운드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차화정 쪽으로 좀 이제는 특화될 수 있고 메리트, 가격 메리트만 보자면은 이때는 아마 별은 똑같이 줬지만은 제가 화학 쪽이 많이 저평가됐을 가능성이 있고 경기가 타난다면 화학에서 또 뭐 충분히 뭐 수급이 쏠릴 가능성이 있고 지금 많이 소외되고 있는 뭐 예를 들면은 아예 종목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뭐 현대중공업이나 OCI 같은 뭐 에너지 쪽 기업들 역시도 괜찮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경기 민감주가 부각되겠지만 금융주는 1분기보다는 양호하겠지만은 금융에 대해서는 일단은 조금 계속 보수적인 상대적으로는 보수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가격 메리트 계속 나오지만은 장부 가치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계속 장부 가치는 작년 이맘때도 계속 그렇죠. 계속 PBR 얘기를 하고 있고 PER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거는 아시겠지만 12개월 포워드로 계속 얘기하면은 그 논리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논리고 금융 섹터에 있는 분들이 들으시면 좀 언짢으실 수 있겠지만은 1년 동안 고생했는데 1년 반 정도 더 고생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이야 뭐 물론 턴하는 상황이 또 오겠지만은 지금 상대적인 걸 좀 말씀드린 겁니다. 1분기보다는 괜찮다고 충분히 말씀드렸지만 경기 민감주보다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시간은 없는데 홍 팀장님도 금융주는 참 갖고 있어서 수익 내기란 쉽지 않다. 싸다고는 예전부터 했는데. 그렇죠. 싼데도 안 사는 이유가 있다라면은 아무래도 그 주식은 영원히 싼 주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싼데도 시장에서 사주지 않다는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좀 발생은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기보다는 수급이 좀 몰리는 쪽에 일단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누군가 또 은행주가 폭발적으로 간다 이런 얘기를 할 날이 올까요? 일단은 지금 뭐 조금은 보수적 중립적인 의견 저희가 금융주에 대해서 3분기에 관해 한번 들어봤고요. 이제 슬슬 하반기에 어느덧 접어들고 있죠. 마지막 4분기 전망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년도 말쯤에는 시장이 어디까지 가고 있을까요? 뭐 2천 정도의 맴 돌까요? 아까 보니까 뭐 미국, 중국, 우리나라 모든 대선에 또 몰려 있는 것이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도자 변경이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시진핑 부주석과 지금 리커창 총리가 지금 어떤 두 분 중에 한 분이 지금 뽑힐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10월 달에는 지금 결과가 좀 나오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미국 같은 경우에도 11월 달 예정, 그다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2월 달에
대선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선 구간, 그러니까 지금 대선이 예정되어 있는 구간에서는 증시의 변동폭이 커지기보다는 일단은 뭐 어느 정도 좀 박스권의 흐름을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거든요. 아니면은 급등이 아니라 약간의 좀 소폭의 상승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래도 정권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보는 4분기에 지금 예상 밴드를 간단하게 좀 언급드리면은 1850에서 2100 정도. 그러니까 2분기와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지수 자체가 뭐 큰 폭으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조금 확실한 부분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4분기까지도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나와줄지는 상당히 좀 미지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지금 실적 전망 자체가 올해보다는 하향이 많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수반되지 않은 증시 자체는 일단은 거품이겠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큰 폭으로 지금 상승을 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지금 올해 4월달 2200보다는 좀 낮은 수준에서 고점이 좀 머물러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대선 구간이라서 뭐 변동폭이 큰 건 아니지만은 일단은 그러한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지금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과거 사례를 지금 말씀을 드린다면 대선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 대선 구간에서는 주가가 상당히 좀 횡보의 흐름을 보인 경우가 상당히 좀 많았는데 일단은 대선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 정권이 바뀐 이후에는 일단은 1, 2년 동안은 주가 자체가 상당히 좀 좋았던 적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확인을 해 보신다라면은 일단은 올해, 그러니까 2012년보다 내년 2012년보다는 13년, 14년에 대한 기대를 오히려 좀 더 가져보시는 것이 오히려 좀 전략적으로 좀 좋지 않을까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뭐 역사적으로 또 대선 기간에는 분명히 주가가 약하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내년도 말쯤에 강할 만한 업종 끝으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자동차 별 하나 좀 깎았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네. 수요는 좀 탄탄할 것 같지만 경쟁이 상당히 좀 심해질 것 같다는 우려감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지금 자동차 업체들이 상당히 좀 많은데 수요가 지금 경쟁이 심해지다 보면 아무래도 단가가 낮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업체 상당히 좀 좋긴 좋지만 현대기아차가 여기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뭔가를 지금 발견하지 못한다라면 제가 볼 때는 뭐 추가적인 급등의 흐름을 지속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뭐 2, 3분기 정도의 고점을 찍고 나서 다시 한번 좀 밀릴 가능성도 좀 생각을 해두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경기 자체에 대해서 자동차 수요는 탄탄하긴 하지만은 경쟁이 치열해져서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부분. 그다음에 지금 현대기아차가 다시 한번 지금 글로벌 지금 MS를 지금 확장시킬 수 있을지가 상당히 좀 의문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일단은 조금 의문으로 좀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4분기 정도에는 한 별 3개 정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IT 같은 경우에는 IT 같은 경우도 별 3개를 지금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IT 같은 경우에도 좀 전에도 언급드렸다시피 휴대폰에 대한 점유율이 지속되리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앞으로의 지속적인 성장이 있기 위해서는 휴대폰에 대한 사업도 물론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반도체 값의 반등이나 LCD 패널에 대한 반등,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경기가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되면서 이런 지금 반도체나 지금 패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흐름이 나와 주었을 때만 일단은 IT에 대해서 추가 상승이 조금 더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값이 반등을 하고 경기 지표가 좋아지고 LCD 패널 수요가 증가되는 흐름이 좀 나온다라면은 추세적인 매매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일단은 IT도 상당히 조금 가기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화학 같은 경우는 물론 경기가 좋아지면은 수요가 증가하는 건 맞겠죠. 근데 네. 수요 공급 논리에서 봤을 때 공급이 지금 증가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갖춰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최근에 보시면 건설업종 해외 플랜트에 주목을 해보자라는 뉴스가 많죠. 근데 이제 해외 플랜트, 석유화학 플랜트가 증가하면 나중에는 결국엔 그 부분이 석유화학에 대한 공급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보시면은 2012년 말 정도에서는 아무래도 수요 쪽보다는 공급 우려에 대해서 지금 우려를 하셔야 될 그런 타이밍도 좀 나와줄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자라는 부분에서 별 2개를 좀 드리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금융 같은 경우에는 별 3개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아무래도 지금 대선 이후에 경기에 대한 회복 기대감 아니면 자신감이 있다라면은 증권업종이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될 것이고요. 증권업종이 안정이 돼서 지수가 올라가고 경기 회복이 될 경우에는 금리 인상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 그렇다면은 예. 보험이나 은행도 상당히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금융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좀 긍정적인
전망을 내년 4분기 정도에는 좀 충분히 해볼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지금 마지막으로 태양광 업체들의 업황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의류와 해외 진출에 성공한 내수 소비진을 일단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일단은 중국의 지금 경기 성장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추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30년이 넘게 그러니까 지금 국가가 부유해지는데 좀 신경을 좀 많이 썼다라면, 이제는 그 부유해진 부분을 얼마만큼 이제 평등하게 분배를 하는가에 좀 신경을 쓸 차례가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좀 소비 증가에 상당히 좀 포커스에 맞춰질 전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 자체가 지금 당이 공산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소비를 좀 적절하게 분배하는 정책을 쓸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에도 일단 포커스를 맞춰보신다면, 내수 소비 관련주,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기업도 중국 시장에 얼마만큼의 진출이 좀 많이 되어 있는가를 좀 중요하게 좀 바라볼 때가 이제 내년 말 정도가 내년 말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분기부터 내년 4분기까지 저희가 아주 면밀하게 여러모로 한번 짚어드렸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IT와 자동차가 유망하다라는 얘기로 저는 많이 이해를 좀 했거든요. 별이 중간에 좀 깎이기도 했습니다만 거의 별 3개, 4개에서 두 섹터가 다 움직였잖아요. 대선, 총선 다 있다니까 정치인 테마주는 더 활기를 칠 것도 같은데, 유망한 섹터, 코스닥 테마까지 합쳐서 짧게 끝으로 정리해 주시죠.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지금 나온 종목들이 결국에는 우리나라를 이제 계속 먹고 살게 하는 그런 업종들을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지금 그거 외에 이제 좀 번외로 테마 몇 개만 말씀드리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 테마주는 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구체적인 말씀 안 드리겠지만은, 강력히 대두되고 있는 어떤 대선 후보나 혹은 그에 또 새로운 대안들이 나올 경우에는 항상 움직일 준비들은 항상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 예를 들면 안철수 연구소 같은 게 여기서 아예 지금 수급이나 이런 부분 봤을 때도 완전히 끝날 거라고 일단은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계속 이슈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 테마로 말씀드리면 엔젤 산업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림당이나 오로라 같은 주식들 보면은 지금 새로운 테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또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고, 정부 정책 수혜주거든요. 지금 출산 장려나 아니면 이제 유아교육 장려 정책도 굉장히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게 이렇게 좀 보이는 어떤 테마 중에 하나고, 이게 여기 내수에 그치지 않고 해외 수출 쪽으로도 지금 강력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방송에서 제가 이 부분은 조금 자세하게 더 말씀을 드리고, 또 종목도 타이밍을 좀 소개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올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종목도 내년도에 저희가 소개를 대신 해드릴 거고요. 홍진 팀장님도 끝으로 짧게 유망한 업종, 코스닥 테마도 좋습니다.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은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정치 관련 테마는 반드시 좀 편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2013년 같은 경우는 해양폭력단지 조성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만큼 일단 폭력 관련주 일단은 테마로서도 일단은 관심 있게 좀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보시면 삼성이 시스템 반도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투자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 관련 중소형주도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좀 맞겠다 좀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바이오 시밀러겠죠. 특허가 만료되는 부분 2013년에 상당히 좀 2013년에 많이 예정이 좀 돼 있기 때문에 바이오 시밀러 관련된 그런 기업들도 상당히 좀 수혜를 많이 받을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올해와는 그렇게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실적이 좋고 수급이 좋은 거 좀 압축해가지고 타이밍을 노리시는 게 좀 중요하지, 테마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겠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상하반기 내년도 증시 전망과 투자 전략까지 면밀하게 미리 예습을 해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셨던 두 분, 동양증권의 김주선 대리, 라이징스탁 홍희진 팀장과는 내년도에 또 뵈야 될 것 같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2011년 코스피 대단한 막을 내렸습니다. 내년도는 60년 만에 돌아오는 흑룡의 해래요. 용의 기운 받아서 반드시 성공 투자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좋은 길잡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